자, 오늘 이제 새벽에 지금 촬영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튕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부분 계속 이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14족 원소하고 이제 17족 원소에 뭘 구분하라는 거냐면 차이를 구분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14족 원소는 뭐가 되는 거고 무극성 원소가 되는 거고 물질이 되는 거고 17족 원소는 뭐가 된다? 극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의 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건 끓는 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건 하나는 무슨 문자고 하나는 극성 문자고 또 하나는 뭐니까 그치 무극성 문자니까 극성 문자와 무극성 문자의 차이 때문에 그 수소화물들의 끓는 점의 차이가 약간씩 이렇게 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무극성 문자들 사이에는 어떤 힘만 존재하는데 그렇지 분산력이다 라고 하는 힘만 존재하는데 극성 문자들 사이에는 분산력이란 힘도 뭐하고 존재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 모두 있는 거야. 쌍극자 간의 힘이 또 있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17족 원소들이 14족 원소의 이제 수소화물보다는 끓는 점이 뭐하다? 더 크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또한 14족 그 수소화물들의 끓는 점이 주기의 증가에 따라서 왜 점차 증가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한 것처럼 일로 갈수록 왜 값이 뭐하냐? 점점 커지냐? 이제 그걸 설명하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값이 얘네들은 다 뭐에 속하는데? 무극성 분자에 속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무극성 분자에 속하는데 이쪽으로 감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는 거야? 그쵸? 분자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 분자량이 늘어나면 분자 간에 뭐가 커지니까 분산력이란 힘이 커지니까 그로 인해서 뭐가 커진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그림 4-1번을 봤을 때, 그 17족 원소도 이루는 수소화물의 끓는 점은 2주기 수소화물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고, 그리고 3주기 이상의 수소화물들의 끓는 점은 2주기 수소화물에 비해서는 낮지만, 주기의 증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런 현상을 설명하시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HF가 그러니까 다른 원소들이 수소하고 결합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작지만, 분자량이 작지만 왜 끓는 점이 더 높냐라고 했을 때 HF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수소 결합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수소 결합이라는 게 분자 사이의 작용 인력 중에 뭐 한 거야? 매우 강한 인력에 속하는 거니까 HF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크기 때문에 HCl이나 HBr이나 HI에 비해서 이제 끓는 점을 더 크게 갖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왜 끓는 점이 다시 증가하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 공통적으로 뭐야? 그쵸? 공통적으로 이제 극성을 띠는 분자란 말이야. 근데 제시문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ClBrI로 가면 갈수록 전자의 수가 뭐 하는 거야? 많아지는 거죠. 그럼 결국 전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건 어떤 전자의 치우침이 일어날 가능성도 뭐 하는 거야? 더 큰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크다? 분산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극성 분자이지만 분자량이 커짐에 따라서 어떤 게 증가하니까 그치? 분산력이란 힘이 뭐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분산력이란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봤을 때 HCl, HBr, HI 순으로 뭐가 높아진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딸려 있는 건 그냥 그래프만 있는데 이건 어차피 뭐 시험 문제 상에서 물어보는 게 맨날 뻔하니까 일부러 이제 뭐 문제를 넣어놓지 않고 그냥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2주기에 있는 원소들이 뭐야? 수소화물이에요. 그래서 2주기에 있는 원소들의 수소화물인데 일단 누군 지워버렸냐면 메테인은 지웠어요. 메테인 지워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소 결합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요걸 빼는 거예요. 그럼 요걸 빼고 나머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이제 H2가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뭐 한다?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끓는 점이 제일 높은지를 이제 보통 설명하라고 논술 주제로 봤을 때 뭐 하냐면 되게 잘 물어봐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고대가 지금 논술을 보진 않지만 과거에 고대에서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도 물어보냐면 뭐 경희대에서도 이제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교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은 세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세 개를 비교할 때 몇 개씩? 두 개씩 비교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NH3랑 HF를 이제 비교한다고 쳐봐. 그럼 NH3랑 HF를 비교한다고 쳤을 때는 이 두 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수소결합을 형성한단 말이야. 그럼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의미 자체가 이제 플루오린이 수소에 비해서 전기음성도 크니까 여기가 뭘 띄는 거고, 그죠? 이제 마이너스 띄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소는 상대적으로 뭘 띄는 거야? 플러스를 띄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 크니까 여기가 뭘 띄고 마이너스를 띄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뭐 한다? 이제 플러스를 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이 하나의 이제 HF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양쪽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이제 플로린과 수소가 뭐 하는 거야?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데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 결합은 일단 하나를 기준으로 할 때 몇 개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는 거죠. 무슨 형태로? 그렇지? 선형 형태로 이제 두 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NH3를 봐도 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를 기준으로 할 때 얘네가 이제 무슨 형태로? 그렇죠. 선형 형태로 뭐 하는 거야? 선형 형태로 얘네도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봤을 때 둘 다 뭐야? 둘 다 긴 선형 형태로 이제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플루오린이 이제 질소에 비해서는 전기음성과 무기 때문에 크잖아. 그럼 결국 이 전자의 치우침 정도를 마이너스 델타랑 플러스 델타라고 표현했을 때 이 치우침의 정도가 뭐에 비해서 수소 질소 간의 치우침의 정도보다는 더 큰 거죠. 전기음성 차이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사이에 작용하는 요 수소 결합의 세기가 뭐다? 수소 결합의 세기가 더 세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비교할 때 이제 HF가 NH3보다 뭐하다? 구조는 선형이지만 서로 간에 이제 그 수소 결합이 형성될 때 그 수소 결합의 뭐가 세기의 차이 때문에 HF가 NH3보다는 더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얘가 크다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물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물하고. 그럼 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에 있는 이제 산소가 수소하고 이제 그 다른 수소랑 다른 H2에 있는 수소하고 뭐 하는데 수소 결합을 이렇게 형성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논리로 보면 이제 HF 간의 결합력보다는 OH 간의 결합력이 뭐 하겠어? 더 약하겠죠? 하지만 H2가 HF보다 뭐하다? 더 크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결합수예요, 결합수. 수소 결합을 어떻게 형성하냐라고 했을 때 그 H2O는 수소 결합을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제 3차원적인 어떤 그물 구조 형태로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탄소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것처럼 3차원적인 그물 형태로 뭐 하는 거야?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 H하고 O 간, 그 다음에 H하고 F 간의 뭐는 다를지어도 결합력의 세기는 HO 간의 결합력의 세기가 약할지라도 결합수로 봤을 때는 3차원적으로 봤을 때 그물 형태로 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물 분자를 기준했을 때 총 결합을 몇 개를 형성할 수 있냐면 입체적으로 4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물이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보다는 이제 수소 결합을 하는 전체 그 값으로 봤을 때 더 안정적으로 이제 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력을 끊기가 뭐 하는 거야? 더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H2가 HF에 비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끓는 점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듯이 비교 대상이 몇 개인 거야? 그죠? 비교 대상이 3개인 거야. 그럼 비교 대상이 3개인데 내가 글쓰기라는 과정에서 3개의 비교 대상을 어떤 논리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상형 월드컵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몇 개씩 비교하냐면 2개씩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 이긴 걸 갖고 나머지 걸 또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글 쓸 때 이제 헷갈리지 않고 뭐 논리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고대 문제 좀 해봤고 자, 그 다음 주제로 가시면 그 다음 주제는 성대예요, 성대.
자, 그래서 이제 성대 나와 있는 주제를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지금 계속 분자간 인력하고 관련된 거여서, 일단 제시문 4-1번을 보시면, 알칸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됐으니까 알칸이 아니고 이제 알케인이겠지, 알케인. 그러니까 일반식으로 쓰면, 뭐 CN에 HEN 플러스 E라고 부를 수 있는 탄화수소겠죠. 그래서 그런 알케인이 무극성 분자다. 그치, 뭐 당연히 무극성 분자겠죠.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어서 다 단일 결합으로 쭉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극성 분자로 분자 간의 인력은 분자의 질량이 커질수록, 그치, 앞에서 배운 것처럼 분자의 질량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전자의 수가 많아지면 전자가 치우칠 가능성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분산력이 커지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또는 뭐가 있대? 분자 사이에 접촉 가능한 면적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자, 화원에 그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몇 단원을 보시냐면 1단원을 보시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럼 거기에서 봤을 때 뭐 원유의 분리 정제 이제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거기 뭐가 나오긴 한다. 거기 탄화수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때 탄화수가 나와서 탄화수인 알케인은 이제 뭐 할수록 분자량이 점점 커지면 뭐 한다? 분자 간 인력이 커져서 뭐 농점이나 클린점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배우지 않아요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거기에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자 사이에 접촉 가능한 면적이라는 거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시냐면, 만약에 이제 탄소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놈이 있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리고 탄소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분자 간 인력이라는 거는 이 분자하고 이 분자들 사이에 뭐 하는 거야? 그쵸,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이 분자들이 뭐 할수록 탄소수가 많아져서 길게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길게 늘어서면 늘어설수록 이 하나의 분자랑 이 다른 분자의 어떤 거 사이에 접촉 가능한 면, 그렇죠? 접촉 가능한 면. 그러니까 얘 면과 얘 면을 비교해 봤을 때 접촉 가능한 면이 뭐 하면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뭐다? 분자 사이 인력이 더 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때 그 무극성 분자의 분자 간 인력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 분자량이 뭐 할수록 분자량이 커질수록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요인에 더 붙여서 뭐다? 분자가 뭐 하는 거야? 접촉 가능한 면적이 넓다. 될 수 있으면 길게 뭐 하는 거다? 길게 늘어질수록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농전과 클린전 같은 물리적 성질이 분자량이 커짐에 따라서 높아진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뭐 배워서 아시겠지만 탄소가 몇 개인 것부터, 그치? 탄소가 다섯 개인 것부터 분자 간 인력이 이제 크니까 무슨 상태로 상온에서 존재할 수 있냐면 뭐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여기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제시문 4-2번에 뭐 여러 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다? 구조이성들체 때문에 이제 항상 개념이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이성들체라는 건 분자식은 같지만 내가 그 분자의 구조를 뭐 하는 거야? 그리게 되면 형태적으로 뭐 하는 거야? 다른 놈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어떤 성질이 틀리냐면 분자 간 인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점이나 클린점이 뭐 한다?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 이성질체하고 관련된 시험 문제를 논술해서 물어보면 그 문제들은 꼭 뭐하고 같이 묶여서 물어볼 수 있냐면 농점 클린점이 누가 더 높냐 낮냐, 뭐 혹은 누군 극성이고 누군 무극성이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가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 개념을 갖고 좀 써먹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4-3번으로 가면 그 플라스틱 같은 걸 어떤 합성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같은 방법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합성하냐 그랬을 때 어쨌든 이런 그 합성법 자체는 원래 이제 어디에 있던 게그 천연 상태에 있던 거를 사람들이 뭐 해서 쓰는 거야?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여기 써놓은 것처럼 단위체 개념을 통한 뭐다? 중합 반응을 이제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앞에서 이제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 합성하는 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일단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이제 우리 일부만 써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아미노산이 있고 요게 뭐야?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의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이 뭐 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뭐가 빠지면서 OH와 H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뭐가 생긴다?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어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물 빠지니까 뭐 하는 거야?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요 탄소랑 요 질소가 아직 뭘 못했으니까, 그렇지, 결합을 못했으니까 요 사이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새로운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과정이 길게 뭐 하는 거야? 길게 쭉 뭐 하면 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고, 그 폴리펩타이드는 어떤 입체적으로 구조를 가져서 뭐 접히거나 휘어지거나 이제 구부러지거나 하면 그게 곧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같은 논리도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플라스틱을 만들 때 어떤 게 있냐면 단위체가 있어요. 단위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폴리에틸렌이라고 부르는 거,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LDP나 HDP라는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걸 이제 그 뭐 하는 거야?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할 때 사용하는 뭐가 되냐면 단위체가 이제 에틸렌 혹은 이제 에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텐. 그치? 저건 이제 관용명이고 공식 명칭으로 쓰면 이제 에텐이 되겠죠. 그래서 에텐이라고 부르는 놈이 있는데 요 에텐이라고 하는 놈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옆에 또 다른 에텐이 뭐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이 하나의 에틸렌 혹은 에텐이라는 게 뭐가 돼야 돼? 그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아미노산 같은 뭐가 된다? 단위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각각 이중결합이 뭐 하면서 끊어지면서 요 사이에 뭐 하는 거야? 새로운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얘네들이 쭉 길게 뭐 하는 거야? 길게 늘어서게 되면 그런 게 이제 폴리에틸렌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폴리에틸렌이 저밀도 폴리에틸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밀도 폴리에틸렌도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펜탄, 그 교육과정이 개정됐으니까 이제 펜테인이 되겠죠. 그래서 펜테인의 모든 구조 이성물체를 그리고 각 구조 이성물체의 뭐야?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성물체를 이제 구조를 그리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뭐 고대에서 나왔던 문제 중 하나가 탄소가 8개인가 9개짜리 있는 뭐 그런 거 그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요 성대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펜테인 같은 거 그리라 하면 이거 그냥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일단 여기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일단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자, 저기서 요구한 탄소가 몇 개짜리였어? 그죠? 탄소가 5개짜리였잖아. 탄소 5개, 이제 수소 12개니까 일단 수소는 생략하시고 일단 탄소만 먼저 뭐 하는 거야? 쭉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냥 탄소를 긴 사슬 형태로 뭐 하는 거야? 쭉 이으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이성일체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쭉 길게 이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끝에 있는 뭐 요거 골 떼다가 혹은 요거 골 떼던가 어쨌든 떼서 떼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걸 이렇게 떼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몇 개 나와? 4개 나오겠죠? 그럼 그 4개가 나오는 거를 가운데 대칭을 이렇게 잡으셔서 요쪽 혹은 요쪽 어디에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돌리면 뭐 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야? 또 하나의 이제 1번화 기준에 때 이제 또 다른 뭐가 된다? 또 다른 이성물체가 또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하냐면 4개에서 뭐 하는 거야? 다시 탄소 하나 더 쎄세요. 그럼 이제 탄소가 몇 개 나오는데 이렇게 3개 나오잖아. 그랬을 때 다시 가운데를 뭘 기준일 때 대칭으로 놓고 뭘 붙이는 거야? 탄소를 붙이면 끝이에요. 그럼 이 3개를 빼고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이성체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대표적으로 얘를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뭐 얘네들 그린 거하고 좀 왠지 느낌상 뭐해 보여?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실 때 얘를 이제 이렇게 이어보세요. 이렇게 이어서 이걸 이제 뭐 고무줄처럼 생겨서 잡아 늘린다고 쳐봐. 아셨죠? 그럼 늘리면 얘 이거 구부러져 있잖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지금. 그죠? 여기 구부러져 있는데 여길 그냥 뭐 하는 거야?
피시면 돼요. 단일 결합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거 피면은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무언가를 그려봤자 그 다른 무언가가 여기 1, 2, 3번 안에서 뭐 하는 거야?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한 붓 그리기, 펜을 잡았을 때 한 방에 그려지는 탄소의 개수와 같은 것들은 다 같은 거다. 이제 그렇게 취급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요 그림상에 보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 번에 뭐 할 수 있어? 연결이 될 수 있고 얘도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뭐야? 한 번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 같은 걸로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이상한 것들이 뭐냐면 꼭 이거를 이렇게 뭘로 만드는 인간들이 있냐면 고리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누구의 개수가 안 맞는다? 그렇죠. 이러면 수소의 개수가 안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능한 이성물체는 1번, 2번, 3번. 세 가지 이성물체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봤던 질문이 뭐냐면, 이 중에서 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누가 더 높냐라고 했을 때는 얘네는 뭐는 똑같아. 그쵸? 분자량은 똑같겠죠. 그 분자량이 똑같을 때 두 번째 기준. 그 두 번째 기준이 뭐였다? 그 두 번째 기준이 이제 그거였지. 접촉하는 뭐다? 접촉하는 면적이죠. 한 분자랑 또 다른 분자에 접촉하는 면적. 그럼 지금 이걸 봤을 때 얘가 길게 쭉 모여있기 때문에 늘어서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분자하고의 접촉하는 면적이 가장 뭐 하는 거야?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접촉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 한다? 그렇지, 높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접촉 면적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보시면 자, 뭐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랑 그다음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건 부드럽고 투명한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쉽게 늘어나거나 뭐 아니면 찢어진대.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건 불투명하면서 밀도가 높고 단단하고 녹는 점이 이제 높다. 그러니까 얘는 잘 안 찢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얘네들이 왜 이런 식의 이제 구조적 차이를 보이냐 이제 이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분자 사이에 접촉하는 면적. 알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이제 폴리에틸렌 중합체가 뭐 사슬형 모형의 분자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제시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라는 거는 뭐밖에 없다. 얘네들이 뭐 하는 면, 그치, 접촉하는 면적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접촉하는 면적.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접촉하는 면적의 차이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지. 그죠? 얘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서면 접촉하는 면이 넓고 얘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서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씩 볼록볼록 뭐 하는 거야? 튀어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접촉 면적을 뭐 하는 거야? 접촉 면적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럼 결국 거꾸로 봤을 때 접촉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분자간 인력이 뭐 하는 거야? 줄어드니까 더 약하다. 쉽게 늘어나거나 찢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성대에서 제시한 그림이 요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선의 길이가 뭐한 거야? 상대로 짧은 거고,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선의 길이가 뭐다? 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의 길이가 길다, 짧다라는 거의 기준 자체가 뭐야? 그렇죠. 접촉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접촉하는 면이 크냐, 작냐? 접촉하는 면적이. 그거에 의해서 결국엔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강도에도 뭐 하는 거야?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분자 간 인력에 관한 이제 하나의 더 근거를 제시해 드렸어요. 뭘 갖고? 접촉 면적을 갖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거는 이제 경희대 문제예요. 경희대. 왜 오늘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 얘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시문을 먼저 좀 보시면, 자, 제시문이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 화원에서 배웠던 이제 화학 평형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화학 평형 중에 용해 평형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에서 이제 소개하는 게 뭐냐면 기체의 용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기체의 용액은 용액 위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용기 표현에 충돌해서 녹아드는 반응, 그러니까 용해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혹은 녹아있던 기체 분자가 용액 밖으로 뭐 하는 거야? 탈출하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액면을 이렇게 기준했을 때 뭐 하는 거야? 용해돼서 들어가는 반응이랑 뭐 하는 거야?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몇 가지 반응이 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반응에 뭐야? 평형으로 뭐가 결정이 되냐 하면 용해도라는 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녹아 들어가는 값이 탈출하는 값보다 뭐하면 크면 용해도가 뭐하는 거고 커지는 거고 거꾸로 봤을 때 녹아 들어가는 것보단 뭐하는 게 더 크면 탈출하는 게 더 크면 용해도는 떨어진다. 뭐 이런 논리겠죠. 어차피 용해평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다라는 것 자체는 용매 분자하고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 당연히 이제 용매 분자하고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인데, 그럼 결국 이 기체 분자라고 하는 놈이 뭐일 수도 있고, 그쵸? 극성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무극성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극성이 있고 무극성이 있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잘 녹아요? 라고 하면 당연히 뭐다? 그렇지, 극성이 잘 녹겠죠. 성질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까지 또 이제 기체 용해도에 뭐 하는 거야?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추가로 또 하면 기체 분자가 용액 표면에 충돌하는 빈도랑 탈출하는 빈도에도 뭐 하는 거냐면 기체 용해도는 영향을 받는다. 한 번씩 배워서 다 아시겠지만 일단 기체 분자가 용액 표면에 충돌하는 빈도는 부딪히는 거니까 당연히 액면 표면에 그 기체 분자들이 뭐 하면 좋은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결국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그 기체들의 뭐가 압력이겠지, 압력.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뭐하면 압력이 크면 클수록 뭐 하는 거야? 녹아 들어가는 용해되는 정도가 커지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하는 게 뭐냐면 탈출하는 빈도에도 뭐 하는 거야? 영향을 받는데, 용해도. 그러면 예를 들면 기체가 녹아 들어갔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뭐야? 빠져나와. 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봐, 얘들아. 뭐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온도 하시면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뭐 하는 거야?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뜨거운 사이다가 맛없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는 뭐 그래서 그러므로 기체 용해 현상은 이제 분자 운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뭐 쭉 설명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의 주는 뭐야? 앞에서 언급했던, 여기서 언급했던 압력이나 뭐다? 온도에 관한 게 기체 용해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하지만 용해되어 있는 경우에도 운동 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모든 역학적 에너지의 평균값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건 기체 입자가 그 액체에서 뭐 하는 거야? 빠져나오는 건데 그 빠져나오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다? 절대 온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가 뭐 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뭐 할 가능성이 탈출할 가능성이 크다. 뭐이 표현을 좀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보시면 앞에서 이제 했던 그 분자 간 인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물 분자와 같은 극성 분자들이 분자 간 인력이 커서 일반적으로 끓는 점하고 농점이 높다라고 배우고 왔는데, 그럼 이제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산소나 질소나 아르고닌과 같은 무극성 분자나 원자도 충분히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간 인력 때문에 액체나 고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기체로 존재할 때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작용하기가 뭐 하는 거야? 힘든 거지. 근데 이제 뭘 가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압력을 가해서 얘네들 부피를 뭐 하는 거야? 부피를 충분히 줄이던가 아니면 온도를 뭐 하는 거야? 낮춰서 분자의 운동을 둔화시키면 얘네들이 점점 눈을 가까워지면 분자 간 인력이 뭐 하면서 세지면서 얘네들이 액체나 고체로 뭐 하는 거야?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무슨 힘이 있다?
그렇지, 분산력이라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한 자석에 붙는 금속이 자성을 띠듯이 무극성 분자가 극성 분자 근처에 놓이게 되면 전자구름의 변형이 생겨서 약한 극성이 유도된다. 이건 앞에서 배웠던 쌍극자하고 뭐야? 유발쌍극자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따라서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 사이에도 뭐다? 인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에서도 인력이 발생하는 게 물이 극성인데 무극성인 분자들도 물 속에 뭐 할 수 있다? 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의 부피가 클수록 변형될 수 있는 전자구름이 뭐해서 많아져서 이러한 약한 극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럼 분산력에 관한 요소를 뭐 하는 거야? 하나 더해 준 거죠. 그치? 또 뭐가 있는 거야? 분자의 부피가 뭐 한다? 크다. 그죠? 그러니까 뭐 분자량이 거의 비슷했다고 쳤을 때 또 이 논리상으로 봤을 땐 분자의 부피가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변형될 수 있는 전자구름이 많아져서 극성을 띠는 정도들이 뭐 하는 거야?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의 요인이 더 나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달을 보시면 잠수부들은 수심에 비례하는 높은 수압에 의해 상하는 고압의 기체로 호흡을 한대. 그래서 이때 들이마신 기체 일부는 혈액 속에 물에 뭐한대? 용해된대. 왜 용해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시문 가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기체 분자가 용액 표면에 충돌하는 빈도가 용해도에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잠수부들이 들이마신 기체 분자의 일부가 혈액 속에 이제 물에 용해된다라고 했을 때 잠수부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대기압 말고도 또 뭐가 있는 거야? 수압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수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수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혈액에 있던 뭐야? 질소라고 하는 기체가 그렇죠? 어차피 산소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데 질소라는 기체가 뭐 하는 거야?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이 용해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랬을 때 그런 수중에서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로 뭐 하는 거야? 호흡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건 똑같냐면 우리가 사이다 뚜껑을 뭐 하는 거야? 딱 따는 효과랑 똑같은 거야. 만약 사이다 뚜껑을 딱 따면 갑자기 압력이 뭐 하는 거야? 감소하면서 그 사이다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뭐 하는 거야?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포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수압에 의해서 혈액에 이제 녹아있는 기체의 양이 뭐였다가 많았다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빠져나오게 되면 질소가 이제 혈관 내에서 뭐 하는 거야? 기체 형태가 돼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체 형태가 돼서 빠져나옴을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혈관이 파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혈관이 파손되는 거를 보통 뭐라고 보냐면 잠수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관련지어서 문제를 좀 보실게요. 자, 그래서 문제 이제 경희대 문제여서 1번에 뭐냐면 아래의 두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기체에 대한 용해도에 뭘 세우래? 가설을 세우래. 가설이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가설을 보통 세우는 거죠. 생명 시간에 보통 배우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재심은 가를 참조해서 이제 그 가설을 뭐하래? 논증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기억을 보시면 이제 3페인을 뭐 하는 거야? 터트리거나 탄산음료 병마개를 딱 땄더니 뭐 한다? 거품이 생겼대. 자, 거품이 생겼다는 거의 의미는 뭐 하는 거야? 용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녹아있던 기체가 뭐 하는 거야? 맞아.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거품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앞에 조건이 뭐야? 샴페인을 터트리거나 탄산음료의 마개를 딴대. 그러면 뭐야? 압력이 뭐 한다? 그렇지. 압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치? 그럼 결국 이거 가설을 세우러 왔으니까 가설을 만약에 세우면 뭐 때문에 샴페인을 터트리거나 탄산음료의 병막을 따면 압력이 뭐 하는 거야?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뭐의 용해도는? 기체의 용해도는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리에는 보시면 다음 표는 낙동과 어느 유역의 월별 평균 수온과 용해된 평균 산소량이에요. 그죠? 용해된 평균 산소량. 근데 자료를 쭉 보시면
1월부터 시작해서 점점 평균 수온이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온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평균 DO 값이 점점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 이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도가 뭐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용해도는 뭐 하는 거야?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뭐 하는 거고? 감소하는 거고. 온도가 뭐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설을 세운다고 치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뭐 하라는 거야? 설명을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예를 들면 이제 뭘 이루고 있다가 그치?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평형을. 예를 들면 뭐 사이다 속에 어떤 음료수가 그죠? 어떤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그게 깨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원인에서 그게 깨졌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그 원인이 뭐가 된다? 그 원인이 압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그 원인이 뭐가 되는 거야? 온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용해되는 속도하고 탈출되는 속도가 뭐했다가 같았다가 탄산음료에 뭘 따면 병막에 땀으로 인해서 압력이 뭐하니까 압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럼 압력이 감소하면 용해되는 속도가 뭐하는 거야? 주는데 뭐는 그대로니까 탈출 속도는 그대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탈출 속도가 상대적으로 용해 속도가 뭐야? 크니까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의 경우는 뭐 하는 거는 얘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용해 속도는 뭐 하는 거야? 용해 속도는 그대로라고 생각했을 때 그죠? 온도가 뭐 하니까 올라가니까 뭐 하는 속도가 커져서 탈출 속도가 용해 속도보다 뭐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뭐 하기 때문에 온도 요인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는 요인에서 더 커지기 때문에 뭐 한다? 그 용존 산소량이 점점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논증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논증하는 그 과정 자체가 평형의 개념을 써서 원래는 같았다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달라진다. 자, 이걸로 이제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재심은 다에 따르자면 이제 잠수부한테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심문의 근거에서 봤을 때 여기서 잠수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그 질소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기체가 뭐냐 이거야. 그럼 결국 요 표에 나와 있는 걸 잘 보시면 당연히 누구는 안 돼? 질소는 안 되는 거야. 그쵸? 잠수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니까. 하지만 누구는 산소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그쵸? 생명체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럼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같은 애들은 뭐 해야 돼? 이제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시킨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그닥 뭐 하는 거야? 뭐 내가 이걸 흡입한다고 쳤을 때 그닥 유쾌한 것들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같은 경우가 이제 질소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질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질소에 비해서 이제 끓는 점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거죠. 결국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건 얘네들이 이제 그 질소에 비해서 뭐가 그치 분자간 인력이 뭐 한 거야? 더 큰 거죠. 그리고 분자의 모두 봤을 때 분자의 부피도 봤을 때 질소보다 다 뭐 하는 거야? 큰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질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뭐 하는 거야? 더 물에 더 잘 녹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물에 더 잘 녹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한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물에 용해되는 양이 뭐 하는 거야? 더 많으니까 바깥으로 뭐 할 때? 바깥으로 나올 때 빠져나오는 양도 뭐하다? 더 많아지니까 혈관을 더 많이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질소하고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질소는 뭐가 없는 기체야. 반응성이 없는 기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흡입했을 때 우리 인체에서 어떤 특별한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를 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 뭐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경우는 다량 섭취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우리 몸에 뭐 하는 거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질소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질소가 이제 반응성이 작다라고 하는 거에 장점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서 기체를 고를 때도 뭐한 기체를 골라야 되면 반응성이 뭐한 거? 반응성이 작은 기체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반응성이 작은 기체니까 이제 누구를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비활성 기체들을 골라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비활성 기체 중에서도 특히 뭐한 거야? 특히 물에 더 잘 녹지 않는 걸 찾아야지. 근데 아까 제시문에 보시면 이제 그 분산력이라는 걸 쓸 때 무슨 개념이 또 나왔다? P라는 개념이 나왔잖아. 할수록 그럼 결국 갔을 때 유발 뭐야? 잘 발. 그러니까 결국 압력 혈액의 용대적으로 뭐한 거야? 찾아라. 결국 그건 몰력도 나. 그래서 결국 에 해당하는 게 뭘 찾아낼 수 있냐면 헬륨이라는 걸 모았다.